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부정한 단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정의연에서 외부 감사를 받아서 투명성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9개 친일 단체들이 정의연을 고소하자 검찰이 정광석화처럼 정의연 사무실과 할머님이 계시는 쉼터를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많은 미심한 사건들을 수사를 미루면서 왜 이 문제는 그렇게 빨리 처리할까? 재정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에 관한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날 성질이 그렇게 해서 끝날 성질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30년 동안의 일본구 위안부 운동이 폄훼됨은 물론 운동의 당위성에 설 자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국회 전문가로서 운동하러 간 것이지 명예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윤미향 대표를 국회에 분하는 게 어떠냐 하는 물음이 왔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운동이 약화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든 생각은 지금은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자리를 잡아서 운동은 계속할 수 있는데 정치 쪽에서 이 운동을 줄기차게 해온 당사자가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정부협이 초창기부터 주창해온 6대 과제, 진상규명, 이제 사죄,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교과서의 역사를 알리고 가르치는 것, 할머니들의 명예를 위해서 추모비를 건립하는 이런 6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윤미향을 국회로 파송하자 이런 마음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윤미향을 국회 파송하는 거에 찬성하라는 이제 그 뒤에는 윤미향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나절로 어떻게 하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기를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30년 가까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지켜본 윤미향을 국회로 파송하는 이유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참석하게 된 것은 1991년 독일에서 돌아온 이후부터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해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위안부였다는 첫 증언을 한 후 할머니들이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서 92년 1월 둘째 주 수요일에 일본의 이제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 국회를 방문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 진상 규명과 아까 얘기한 6대 과제를 하는 그런 요구하면서 수요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 8월에 처음으로 아시아 피해자들을 초청해서 아시아 연대회의를 한국에서 열게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그 실무총괄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자원활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1996년부터 이제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2007년부터는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 30년 이 문제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니까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정대협을 만들고 수요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이 수요 집회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고 살아있는 증인은 할머니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길어야 2년이면 일본이 이 문제에 나서서 사죄하고 배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실상이라든지 일본 그 군국주의, 국수주의의 실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요
제가 1440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2015 한일합의라는 외교장 간 한일합의라는 변수를 맞아서 운동을 더 가열차게 하게 됐죠. 그런데 1월에도 수요 집회에 참석해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93세인데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셔서 발언하시기를 이제 몇 번 수요 집회 참석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난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다. 난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저는 70이 넘으면서 좀 이 뒤로 물러날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90 넘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수요 집회 단에서 외치니까 제가 감히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이 이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그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느닷없는 기자회견으로 이제 폭탄을 터뜨린 후 지금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회오리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뜻 있는 사람들이 정의기억 연대 문제를 관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서로 정의연의 진 짐을 함께 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함께 짐을 짐으로써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You Raise Up Me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9절에 적은 대로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여러 번 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번에서 하나를 빼니까 39번씩 매를 맞는 것을 5번이나 했고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녀야 했습니다. 동족과 이방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밤낮으로 교회에 대한 염려로 애를 태웠습니다. 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한 고초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이 일련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한 길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회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내가 정대협으로 출발해서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살리고 할머니들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여성폭력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선한 일을 이루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정의로운 역사, 평화의 세상을 위한 좋은 뜻으로 운동에 참여한 것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이 일에 폭탄이 터졌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어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운동을 재정비하고 나가다 보면 열매를 거둘 날이 있지 않겠는가.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하는 믿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고백이고요. 그럼 이 본문이 오늘날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자고 바울 선생님의 그 권고를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정의기억령제 사태와 관련한 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제 믿음으로 삼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신앙 지침으로 삼고 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한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걸림돌이 생기고 건너야 할 강이 생기고 넘어야 할 산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어찌하고 힘든 폭풍 속에 놓이기도 하고 회오리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자. 그러다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기회 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자. 묵상하시겠습니다.